세 번째로 부활된 축제 쿠란바입니다. 부활된 쿠란바 축제. 첫 쿠란바 축제는 1984년 8월 25일, 26일 양일간에 걸쳐서 운디 왕궁이 있는 무카이카 마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매년 이후 매년 한창 건기인 8월 마지막 주 토요일, 일요일에 이곳에서 열리는 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1년의 행사 부활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왕 가와운디 13세 자신과 수도 류사카에서 오래 산 경험이 있는 추장 창제였다고 합니다. 쿠란바 축제를 앞두고 모든 마을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 사람당 25엉매씩을 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옥수수의 수확량을 기준으로 할당된 것인데 이듬해 이후 이어지게 되지만 말 그대로 연공에 해당됩니다. 왕 가와운디 앞에 그의 수확물을 모아놓고 동시에 모든 채화를 통합하는 쿠란바 축제의 의도를 구현하는 그러한 조치였습니다. 이외에 각 마을 촌장들은 곡물을 넣은 주머니, 닭 등을 기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은 자금을 이용해서 축제 때 먹을 음식이 확보되고 여러가지 준비 및 운반 채비가 마련되게 됩니다. 축제 이틀 전부터 각 추장 마을에서 참가자가 축제장인 무카이카 마을에 모여들게 됩니다. 각 마을 촌장을 필두로 해서 냐우의 무용수, 그 다음에 치나마리 무용수들이 속속들이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참가자는 모두 약 한 수천 명에 이릅니다. 25일날 축제 첫날이 되게 되면 내빈이 참석을 하게 되고 왕이 도착을 하면 축제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여기서도 전원이 일어서서 잠비아 국가를 제창을 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가톨릭 신부님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국회의원 등 내빈 인사가 이어지고 사회자의 쿠란바의 취지가 채화와 영어로 소개가 됩니다. 즉 채화가 북쪽에서 이곳으로 이주해 왔다는 점,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왕국이 건설되었다는 점, 그리고 쿠란바는 왕을 통해서 국민의 안녕과 운명을 맡긴 신에게 매년 드리는 추수감사제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채화인들의 어떤 북방 기원설에 대해서 첫 해에는 채화는 이집트에서 왔다고 설명을 했는데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예전부터 채화 사람들은 북쪽 콩고 분지인 룬다 왕국에서 왔다고 수정되었습니다. 이후 쿠란바 축제 장소가 채화의 어떤 기원담을 사람들 사이에 침투시켜 고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의 안내가 있은 다음에 마침내 각 추장들은 왕 가와운디에게 그의 수확물의 헌납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날 왕은 표범과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용단 위에 앉아서 좌우에 상아를 들고 온 사람 한 사람의 추장으로부터 헌납 상품을 받습니다. 추장들은 모두 붉은색 어깨거리가 있는 상의를 입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시는 가운데 사람이 추장입니다. 추장 뒤에는 옥수수를 담은 부대를 어깨에 맨 시종 수명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백색, 적색, 황색으로 표시한 어깨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색깔 구별은 채화인들의 어떤 피라미드형 전통 정치기구에 대응하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쿠란바 축제의 창조에 맞추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왕 앞에 다가오면 추장들은 신과 왕에게 장수를 기원하고 그의 자신들에게 보고된 작물 현황과 문제점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 다음 헌납물이 왕의 측근에게 건네지게 되고 헌납이 끝나면
북제비들이 앞으로 나와서 격렬하게 복을 두드리기 시작하면 상반신 알몸에 붉은색, 흰색, 검은색 반점을 칠한 여성 무용수들이 등장을 해서 치나마리 무용을 추게 됩니다. 이 무용은 원래 그해 처음으로 월경을 한 소녀들이 보여주는 무용입니다만 이때는 지역 내에서 무용을 잘 추는 여성들을 선별해서 무용을 추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확물과 야우 무용, 그 다음에 여성들의 치나마리 무용이 하나의 세트가 되어서 각 추장마다 순서대로 혼납되는 형태로 쿠란바 축제는 진행이 됩니다. 모든 추장들의 헌납이 다 끝나게 되면은 첫날 행사가 끝나고 내빈들은 각자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날은 특별한 순서에 얽매이지 않고 냐우 춤과 그 다음에 치나마리 춤이 하루 종일 광장에서 펼쳐집니다. 채화 전체의 축제를 만든다는 쿠란바의 목적은 이렇게 해서 충실하게 달성되어 갔습니다. 첫해 축제에 참가한 추장은 잠비아 영역 내 채화 추장 20명 가운데 12명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운디 왕국에서 일정한 독립성을 보장받은 북부지역 추장들이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다음 해인 1985년에는 북부지역에서도 8명의 추장이 참가를 했고 1990년에는 인접국인 말라위에 있는 추장들도 특별 손님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축제가 시작된 후 30년이 지난 오늘날 쿠란바 축제는 말 그대로 채화 전체의 추수감사제 혹은 채화의 전통 축제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로 응생가인의 투인바 축제입니다. 쿠란바 축제의 부활은 채화 서쪽 인근에 사는 민족 응생가이의 원로 추장인 카린 다와로에게도 커다란 자극을 주었습니다. 당시에 카린 다와로 7세는 매년 채화의 쿠란바 축제에 참석하면서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응생가 축제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생가 축제로 가장 적합한 형태를 찾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척헌들은 결론 내기를 과거 가뭄이 생길 때마다 실시했다고 하는 기우제 투인바를 부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카린 다와르 7세는 1988년 제1회 축제 개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축제 내용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1987년 2월에 그가 사망을 하게 되자 그의 뒤를 이은 카린 다와르 8세는 7세의 유언을 실천하기 위해 정해진 1988년 10월에 자신의 즉위식과 함께 제1회 투인바 축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재관, 서기, 회계 담당으로 구성된 축제준비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장로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연구하기를 좋아한 카린 다와라 8세도 자서전 제작에서 응생가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노래를 채집해서 의례의 성격과 형태를 하나하나 갖춰가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축제가 창조된 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축제는 식민지 시대에 금지되었다고 여겨지게 되고 새롭게 부활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일제강점기, 즉 식민지 시대 때에 무단정치로 인해서 그 탄압에 의해서 모든 축제가 다 금지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은데 말입니다. 어쨌든 카린 다와르 8세는 그 후에 1996년에 사망을 하게 되지만은
이 조사자인 필자는 1993년 카린다와로 8세를 만나서 트윈바 부활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구술체록을 냈고 또 재관으로부터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엉센가 민족의 개략적인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엉센가 사람들은 채화와 마찬가지로 목의 사회이고 옥수수를 주된 작물로 하는 농경민입니다. 어느덧 현재의 채화어와 엉센가는 매우 가깝습니다. 현재 엉센가 사람들의 전성에 의하면 채화와 마찬가지로 콩고 분지 바하 룬다의 땅을 벗어난 집단은 엉그루에라는 시족 집단인 문디쿠라라고 하는 주장이 인솔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동하는 도중에 문디쿠라는 먼저 룬다 지역에서 이주한 채화왕 운디를 만나게 되고 게다가 동쪽으로 향하는 운디로부터 그곳에 머물러 운디국 서쪽 지역을 자신의 영토로 삼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땅이 지금 왕궁 소재지입니다. 훗날 문디쿠라 즉 카린다와로 1세는 운디의 여동생을 아내로 삼았고 또한 운디도 카린다와라 1세의 여동생을 아내로 삼아서 둘은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대대로 카린다와라는 채화왕 운디를 형으로 모셨습니다. 엉센가 사람들 사이에서 원래 자신들이 엉센가라는 하나의 민족 집단 혹은 왕국에 속한다는 의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엉센가라는 용어 자체가 외부인이 이 지역 일대를 부르는 용어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엉센가로 불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엉구루에나 아니면 템보 등 각자의 시족 집단마다 초장을 추대해서 서로 독립된 형태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들 집단이 그 속에서 비교적 유력한 카린다와로를 원로 추장으로서 엉센가라는 하나의 통일된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식민정부 지배의 편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민족 이름으로서의 엉센가 또한 영국 식민지 정부에 의한 창조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후 100년의 역사가 지나서 오늘날 엉센가 사람들 사이에 카린다와로를 원로 추장으로 추대해서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의식이 양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트윈바라는 민족 축제의 창조도 그러한 귀속의식 아래의 필요에 의한 시책의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된 트윈바 축제입니다. 1993년 트윈바 축제는 건기가 끝나고 우기의 시작을 앞둔 10월 16일에 잠비아 동부주 페타우키의 카린다와로의 왕궁 근처에서 실시되었습니다. 내빈이 관람석에 착석할 무렵 축포가 울려 퍼지고 이것을 신호로 카린다와로가 왕궁을 나와 축제 현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며 그 행렬을 따릅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인용문에 나와 있습니다. 카린다와로 모든 땅의 주인이시여 하늘에서 와 땅에 내려오셨네. 따르라 의심하지 마라. 하지 말란데 하지 말아라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마라. 엉글루에 시조. 엉글루에라는 것은 카린다와로가 소속하는 시족을 말합니다. 이 노래에 맞춰서 하얀색 의상을 두르고 머리에 표범 가죽 모자를 쓴 카린다와로는 천천히 입장을 합니다. 시종들이 카린다와로 말의 순서대로 카린다와로 앞에 순서대로 자리를 마련하고 카린다와로는 그 자리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는 리드미컬하게 또한 카린다와로는 자리만 밟고 광장 중앙동 쪽으로 들어갑니다. 애국가가 제창이 되고 목사님의 기도가 올려지고 사회자의 축제 개의 선언이 이어집니다. 카운다와로의 환영사가
영으로 대독이 되고 동부주지사회 내빈들의 축사가 끝나면 북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장로인 여성 단체에 의한 엉센구의 무용이 한동안 펼쳐집니다. 이 엉센구의 춤은 여성 성인 의례인 치성구를 마친 여성만이 들어갈 수 있고 주로 회원들의 장례식 때 춤을 추는 일종의 비밀 결사 조직입니다. 이 춤이 끝나게 되면은 카린다와로를 비롯한 모든 참석자는 침묵을 지킨 채 조금 떨어진 곳에 설치된 예배 장소로 향하게 됩니다. 그 예배당에서는 기우제 때 부르는 노래와 함께 산양을 제물로 바칩니다. 예배가 끝나면 다시 광장으로 나와서 점심을 먹고 해가 질 무렵까지 춤을 추며 한바탕 놀게 됩니다. 지금까지 1980년대에 순차적으로 창조된 잠비아 동부주의 세계의 축제를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 후 잠비아 전국으로 확산되어 갑니다. 현재는 잠비아에 73의 민족 집단이 살고 있고 그 대부분이 민족 단위의 독자적인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 축제가 이 시기에 집중해서 부활된 배경에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잠비아는 독립 후에 경제 발전이 붕괴를 하고 정부도 그 정책에 어떤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시기였습니다. 식민지 시대 이후 구리 생산으로 많은 수익을 창출해서 순조롭게 성장을 해온 잠비아였습니다마는 1973년에 오일 쇼크, 즉 석유 파동, 다음에 1975년에 구리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까지 구리 생산에만 의존하고 농업 개발을 등한시해왔던 결과로서 주식인 옥수수마저 부족한 상태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정부는 이 시점을 경계로 농업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정책 추진에는 지역 왕들의 협력이 불가피합니다. 한편 구리 광산의 생산 부진은 이주 노동자의 귀촌을 촉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시 생활을 경험한 다민족 상황에서 귀촌한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누구인지를 묻는 날이 계속 이어지면서 민족으로서의 어떤 귀속의식을 고조시킨 남성들이 전통적인 촌락 사회에 대거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와의 어떤 연계를 토대로 한 민족의식의 고조가 이 시기의 잠비아 각지에서 확산되어 갔던 것입니다. 1980년대 왕들의 축제 장소는 이러한 배경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민족 전체를 포함한 형태의 축제는 민족의 통합을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고 민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 중의 하나였습니다. 축제의 어떤 창조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된 시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움직임은 잠비아가 지향하는 국민국가 하에서 사람들의 통합에 역행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각 왕국 지도자들이 선택한 방법은 각각의 축제를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식민지 시대에 금지된 행위의 어떤 부활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축제 개최는 식민지배 해방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축적된 국민국가의 어떤 커다란 성과 중 하나로서 위치 부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축제는 부활된 것이 아니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1980년대에 시작한 왕들의 축제에는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적 내용적으로 봐서 그들의 축제가 서로 차별화된 점입니다. 응고니인들이 하는 응추라 축제는 첫 수확을 축하하는 것으로서 우기인 2월달에 개최합니다. 체와인의 쿠란바 축제는 수확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제로서 건기인 8월 말에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응생가인의 투인바 축제는 이듬해의 풍부한 비와 풍작을 기원하는 기우제로서 건기에서 우기로 옮겨가는 10월에 개최합니다. 이러한 차별화가 의식적으로 이루어진 점은 마지막에 부활된 투인바 축제가 면밀한 조사 연구하에서 그 시기와 내용이 결정된 점을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의식적인 조정하에서 민족 축제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은 세계의 왕국에 머물지 않고 한층 확산되어 갑니다. 분명 참가자의 어떤 중복을 피하고 또 매스컴의 주목을 끌기도 하고 관광객의 어떤 관심 분산을 극복을 하면서 서로 공존하는 매우 현실적인 이유에서 봐도 그러한 조치가 필요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잠비아 정부도 이러한 움직임을 환영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민족의 축제를 단기간에 부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특정 집단이 돌출하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축제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정부 고위 관료의 파견, 각 지왕들이 내빈으로서 참가하는 데 필요한 교통수단 제공 등의 방책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민족이 축제라는 장치를 사용해서 서로의 독자성을 주장하면서 더불어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민족의 축제를 일제히 부활시켜서 서로를 시기적, 내용적으로 차별화, 구조화하는 것 이외에 그다지 많은 선택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80년대) 잠비아에서 부활이라는 명목하에 왕들의 축제 창조는 개별 민족 정체성을 고조시킴과 동시에 다른 민족과 공생하기 위해서 왕과 왕을 둘러싼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축제의 창조는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 일단락되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이 되게 되면은 이번에는 각 민족이 자체적으로 민족 문화를 전시할 목적으로 박물관 건립의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축제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에 사용하는 자신들의 유산을 축제가 열리는 장소 근처에서 영구적으로 전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박물관 건설의 선구자였던 것이 잠비아 서부의 몽골을 중심으로 로지 왕국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왕국 옆에 세운 나유마 박물관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왼쪽 사진의 박물관입니다. 원래 잠비아에는 모든 민족이 참석하는 축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종류의 축제로서 유일한 것은 로지 왕국에서 하는 쿠옴보카 축제입니다. 로지 왕은 잠베이지강 기슭과 강 중앙 두 곳에
왕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왕은 우기와 금기에 따라서 변하는 잠베지 강의 수위에 따라서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며 사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수위가 올라가면 살림살이와 식솔들을 큰 배에 실어서 이동을 합니다. 자, 그것을 모티브로 한 축제가 바로 사진 오른쪽에 보시는 쿠옴보카 축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일련의 민족단위 축제의 창조도 이 쿠옴보카의 존재를 의식한 것임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나유마 박물관은 쿠옴보카 축제의 주된 무대가 됩니다. 강기슬 왕궁에 인접한 곳에 세워졌습니다. 건물 양식도 왕궁 건축 양식을 모방한 것입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은 이 박물관은 왕이 가지고 있는 보물의 어떤 소장이라든지 전시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왕실의 지원을 받으면서 첫째로 이 박물관은 로지 민족의 전통적인 생활 도구를 수집 전시하고 있고, 로지인들의 문화를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공동체 박물관입니다. 개인 소장품을 전시하는 공동체 박물관도 있습니다. 북부 무바라에 있는 지금 사진에 보시는 왼쪽 사진에 보시는 모토모토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은 1950년대 가톨릭 신부가 수집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었습니다마는 1974년에는 잠비아 정부에 이관되면서 국립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소장품의 특성으로 봐서 현재는 이 벤바이의 공동체 박물관으로서의 성격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각지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박물관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엉추아라 축제를 부활시킨 엉고니인들은 엉싱고홀이라는 박물관을 짓고 있습니다. 채화 지역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냐우 가면 결사의 가면 무용이 2008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채화에서도 루바레에서도 축제장의 박물관을 만들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잠비아 국내의 박물관을 둘러싼 움직임에서 우리가 중요한 점은 각 민족 단위의 박물관이 상징하고 있는 관람객은 외부 관광객보다도 지역 주민이고, 그곳 주민들에게 자민족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는 무형의 문화유산 계승을 도모하려는 그러한 점입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은 대다수의 주민에게 있어서 또한 박물관 건설 계획을 추진하려 하는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도 박물관이라는 장치는 결코 익숙한 존재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아직 초보 단계인 박물관 건설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족 단위로 만들어진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민족 자신에 의한 자신들의 문화, 즉 자문화의 관리와 표상 장치라는 의미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환영할 존재입니다. 다만 그곳에 축적되어 가는 민족의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이 배타적이고 편협한 민족 정체성 형성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역효과일 것입니다. 그러한 만큼 그 활동을 항상 보다 넓은 세계로 열어가는 것, 보다 넓은 공통의 정체성 형성으로 이어지게 하는 길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비아 수도 루사카에 있는 국립박물관 평의회에서는 각 지역에서 전개하는 박물관 건설을 지원하는 한편 그들 민족 단위로 만들어진 박물관과 국립박물관군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일본에 있는 국립민족박물관에서는 자이카, 국제협력기구인 자이카, 우리 한국 같으면 코이카가 있죠, 그죠? 자이카의 위탁을 받아서 1994년 이후 매년 세계 각국의 박물관 관계자 10여 명을 받아들여서 약 4개월간 박물관 코스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잠비아에서는 지금까지 12명의 큐레이터가 연수를 마쳤고, 연수를 마치고 본국에 돌아가서 후진 양성을 하고 그 후진들이 다시 연수를 오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뿐만 아니라 공동체 박물관 단위의 연수도 실시해서 데이터베이스 공유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화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면이라는 용어를 횡단 검색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잠비아에 거주하는 민족의 가면이 말라위나 짐바브웨 각지에서 수집된 것임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돈벌이나 이주로 인해 전출한 사람들이 정착한 곳에서 자신들의 전통적인 가면 의례를 개성하기도 하고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결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가면의 수집 사례가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톡이라는 용어를 아니면 톡이라는 용어를 횡단 검색을 하게 되면은 각지에서 현재 제작되고 있는 다양한 톡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고학 유물에서는 완전한 형태를 갖춘 톡이 발굴 사례는 드물지만은 유물에서 추측할 수 있는 톡의 형식과 현재도 제작하고 있는 톡의 형식 간의 일정한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 사이버 박물관은 그야말로 국경을 초월한 공통의 문화를 확인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편협한 정체성을 넘어서 한층 폭넓은 공통의 정체성 형성을 향한 노력의 하나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겨우 데이터베이스 DB 작업, 박물관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혹은 박물관이라는 장치는 열린 정체성을 형성을 하고 사회의 안정에까지 공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지역 민족의 뿌리를 내리고 게다가 한층 열린 정체성에 기초한 새로운 문화를 구축하는 장치로서의 박물관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1980년대 이후 잠비아에서 전개한 민족 단위의 새로운 축제의 창조와 그것을 이어받은 박물관 건설 경쟁의 양상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특히 필자가 연구 거점으로 추진해온 체화 사회의 경우 1984년 전통을 시작합시다라는 구호로 시작한 쿠란바 축제의 창조, 그 다음에 축제에서 소개된 냐우 가면 결사에 의한 무용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고 이를 계기로 박물관 건설 움직임이 전개되었습니다. 20년 전 체화 집단 사이에 가면 무용의 전통이 있다는 자체가 잠비아 외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잠비아에서 가면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는 오히려 예외에 해당하고 체화와 루발에 두 곳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사이의 가면 무용만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다른 집단의 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이라는 문화의 서열화를 낳는 권력적 제도의 향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화 지역과 관련해서 2007년 쿠란바에서는 주목할 만한 전개가 있었습니다. 체화인은 현재 잠비아, 말라위, 모잠비크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잠비아에서 생긴 그해 쿠란바 축제에 이들 세 나라의 원수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하나의 민족이 걸쳐서 사는 나라의 수장들이 민족 축제에 모이는 것은 아프리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일 것입니다. 각국의 대통령 원수는 각각 역시 체와의 무용인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예로 들면서 체와만이 아닌 모든 민족의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축제에서는 각 나라 대통령에 끌려가는 형태로 잠비아 이외의 체와 추장들도 자신의 지역 가면 무용 무용수를 대동을 하고 잠비아 체와의 왕 가와 운디 앞에서 춤을 추는 형태로 식순이 짜여져 있습니다. 체와 사람들은 자신들은 체와어를 사용하고 같은 체와인이라는 의식은 가지고 있지만은 세 나라에 걸친 체와가 잠비아의 체와왕 밑에 통합되고 있다는 의식은 없습니다. 그것이 이에 쿠람바 축제에서 하나의 왕국으로서 정체성이 표명된 셈입니다. 이처럼 지금 무형의 문화유산은 조상으로부터 이어온 당연한 관습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집단 정체성을 낳게 되고 나아가서 국가를 넘어선 새로운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법으로서도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제 그리고 박물관은 새로운 문화, 새로운 집단을 구축하는 장치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관련 영상 목록을 소개하고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 한 3개 정도 있었습니다. 응추와라 축제에 관련한 거, 그 다음에 쿠람바 축제에 관련한 거, 그 다음에 냐오춤 관련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발품을 파시면은 이 영상을 응용을 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다른 영상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